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 경쟁이라는 이슈와 그 다음에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이윤, 이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잡은 이유는 이제 대개 시장경제를 왜곡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언급하는 내용 중에 경쟁의 괴로움, 또 경쟁의 비인간성,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시장 경제는 그 경쟁의 그 부작용이 커서 안 좋다 하는 식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 경제에서 경쟁의 의미 뭔지 가감 없이 빛과 그림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경쟁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라이벌이 생긴다거나 기업이든 아니면 남녀 간의 삼각관계가 됐든 한 집안의 며느리와 뭐 사위들의 관계가 됐든 이렇게 비교 대상이 생긴다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또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꼭 승패가 갈리고 그중에 이제 지는 사람은 이제 또 불만을 야기하고 그래서 이 경쟁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 경쟁을 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경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일종의 감언이설이랄까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 경제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유 경쟁, 시장 경쟁은 약육강식의 논리다. 그래서 강자만을 위한 논리다. 승자 독식이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잔인한 논리다. 뭐 나아가서는 뭐 신자유주의다. 이런 식으로 경쟁에 대해서 온갖 그 부정적인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쟁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생존 경쟁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물의 왕국의 동물끼리도 그렇고요. 물론 인간 만사 마찬가지고요. 다만 경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뿐이죠. 우리 주변에도 경쟁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 경쟁, 등수 경쟁, 또 학생들은 또 입시 경쟁, 그리고 또 입학한 다음에 대학 졸업할 때 되면 또 입사 경쟁 해야죠. 또 회사에 들어온다고 끝나나요? 또 회사 내에서는 또 조직원 간의, 부서 간의 경쟁, 또 근무 평정을 통해서 보너스도 차등 지급되고요. 또 회사는 회사대로 또 시장 경쟁, 가격 경쟁, 품질 경쟁,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외국과의 경쟁하죠. 뭐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 경쟁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고 경쟁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있지만 그 공통 변수는 바로 뭐냐 하면 보상에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잘했다든가 시험을 조금 잘 봤다든가 또는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든가 또는 결승전에서 이겼다든가 이렇게 한 번의 승패를 통해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고 보너스의 그 양이 달라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상이 좀 차별화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쟁의 본질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고 인격을 황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글의 법칙이 아니고요. 이렇게 바로 보상의 차별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 잘 해내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장치죠. 저도 학교에서 교수지만 학기 초에 개강을 하면 학생들을 보면 걱정부터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 학기 말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내고 채점하지? 그러면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시험 안 보고 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안 볼 테니 양심껏 공부해라. 교수가 학생들을 믿고 하는 얘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학기 말에는 양심적으로 자기가 받고 싶은 학점 써내라. 그대로 주마. 그러면 참 아름다운 교실이 되겠죠. 교수와 학생들 간에 믿음이 존재하고
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교수의 그 믿음에 의존해서 공부하고 학기 말에는 자기가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에게 적합한 학점을 스스로 받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교실이죠. 그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이 그럼 교수의 이런 신뢰에 감동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학생들은 마음 편하게 놀고 학기 말에 교수가 무슨 학점 받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 다 A 달라고 그러지 저는 양심적으로 F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아는 책임 있는 교수로서 학생들의 양심과 호의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해서 학점을 차등화하고 시험을 잘 본 학생한테는 A 학점을 주고 못 본 학생들에게는 낙제점을 주는 이렇게 보상의 차별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약간 괴로울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주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장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이야기할 때 무슨 약육강식의 승자만을 위한 강자의 논리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구성원들이 그것이 학생이든 기업이든 근로자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면 좋은 보상을 해줌으로써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장치고요. 유인 제공 장치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실용적인 대안입니다.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설득과 감동과 교화와 계몽과 그리고 감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게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사실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인간을 개조하고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을 시키면 이렇게 경쟁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지난 100여 년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평등주의의 실험은 그 결과가 어떤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들을 무책임하고 무임승차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가난의 평등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의 물질적 풍요와 효율성,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은 학업으로, 기업은 생산성과 좋은 물건으로,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장치고 최선의 방법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은 현실에서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통해서 즐겁지는 않지만 차별적 보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고 실용적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요. 동유럽의 헝가리, 체코, 폴란드가 1990년대에 소비에트의 몰락과 함께 사회주의 3, 40년간 있다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그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 그 시장경제로 전환한 다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질병 중에 하나가 신경쇠약과 소화불량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회주의에서 무책임하게 편하게 살다가 시장경제 체제에 와서 경쟁에 노출이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초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날 그 동유럽에 가난했던 나라들이 저만큼 잘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쟁을 무조건 옹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현실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필요악이고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그것이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학생이든 교수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 풍요와 효율성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경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윤, 기업 이익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몇몇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몇 조씩 내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이런 이익을 보고 마음이 아플까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고위 관료도 있었다고 해서 신문에 한때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면 그것이 소비자를 착취한 거라는 것 같은 착각. 심지어는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 잉여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핏,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산의 3대 요소라는 그 표현을 하죠. 주로 교과서에서 단순하게 이제 경제 원리를 설명할 때 학생들에게 생산 함수를 이야기하면서 생산의 3대 요소로서 토지, 노동, 자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생산 요소는 제공이 되면 그 제공한 사람에게 대가를 준다.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자본을 제공한 자본가에게는 이자를, 그리고 토지, 부동산을 제공한 공급자에게는 지대를 또는 임대료를 준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경제 단순 모델이죠. 말하자면 농부가 있었습니다. 노동이죠. 쟁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자본이죠. 밭을 갈았습니다. 토지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칠판을 놓고 설명하기는 참 좋죠.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면 이제 산출물이 나온다. 함수 관계죠. 아름다운 단순한 생산 함수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후반에 경영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고전적인 생산 함수로, 즉 요소의 투입과 산출물 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융합 현상,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다든가, 무슨 이런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생산이 합쳐져서 새로운 시너지를 내고 네트워크 효과라든가 또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현상들이 자꾸 생기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고전적인 생산 방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가치 창조 과정이 있다는 데에 생각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학계에서 이제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었던 가설은 토지, 노동, 자본 이외에 소위 제4의 뭔가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것을 이제 기술, 테크놀로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노동, 자본은 투입되는 변수고, 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투입이 아니라 이제 함수 자체를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때는 이제 생산의 4대 요소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제4의 요소라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경영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 기술이라는 것도 어떠한 투입의 산출물일지 모른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러면 기술 혁신,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투입 요소는 또 무엇이겠느냐라는 데에 논쟁이 붙으면서 많은 가설이 제시되었고, 이제는 학계에서 기술조차도 종속 변수다. 기술도 하나의 결과다. 그럼 기술이 나오게 하는 배경이 뭐냐?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기업가 정신 또는 엔터프레니어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요소가 요약하자면 고전적인 토지, 노동, 자본에 이어서 이제 혁신과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엔터프레니어십이라는 제4의 요소가 부가가치 창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럼 아까 생산 요소는 공급되면 시장에 보상이 있어야만 공급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엔터프레니어십이라는 생산 요소는 뭘로 보상을 받느냐? 그게 바로 프로핏이라는 것이죠. 즉 이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질의 노동은 높은 임금을 받죠. 목이 좋은 곳의 부동산은 임대료가 높아야 공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논리에 의하면 양질의 경영 능력, 양질의 엔터프레니어십은 시장에서 높은 이익, 높은 수익률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높은 이익을 냈다.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 소위 경제학적으로 초과 이윤을 내었다는 것의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바로 남이 만들지 못하는, 남이 하지 못하는, 뭐 대표적으로 애플의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이런저런 소프트웨어에서 남이 못 만드는 기술을
또는 제품을 만드는 이런 혁신, 이것이 바로 엔터프레니어십이고 바로 이런 것이 남과 다른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엔터프레니어십, 경영 능력이라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프로핏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논리적 귀결은, 그럼 엔터프레니어십은 어떤 엔터프레니어십이, 어떤 기업가 정신이 좋은 기업가 정신이고 어떤 것이 평범한 기업가 정신이라서 수익성의 차이를 내는가? 많은 연구 결과는 이 기업가 정신의 요체는 리스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복잡한 얘기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 개인이든 기업이든 남과 똑같으면 남보다 더 벌 수가 없죠.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더 벌기 위해서는 남과 달라야 되겠죠. 남과 다르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보다 뭘 많이 알아서 남과 다를 수도 있지만 남이 다 아는 걸 나만 몰라서 또 남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가 정신 또는 엔터프레니어십, 경영이라는 것의 요체는 바로 남과 다르고자 하는 시도고, 이것을 다르게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위험 부담, 리스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리스크를 많이 지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듣고 보니 뻔한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투자든 아니면 어떤 뭐 사업이든 위험도가 큰 사업이 수익성이 높아야 그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위험한 투자가 수익성이 낮으면 아무도 거기에 투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경제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관리 이론이든 아니면 기업 경영 이론이든 높은 수익은 높은 리스크에서 철회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제 정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다는 것은 우리 다 알다시피 이노베이션의 결과고 혁신의 결과고 남과 다른 차별적인 어떤 그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위험 부담, 혁신,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한 파생 명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럼 이 초과 이윤은 그럼 어떻게 배당이 돼야 되나요? 당연히 위험 부담에 비례해서 배당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1년 연봉 계약으로 들어있는 직원들은 그 회사가 이익을 내든 손해를 보든 그 연봉을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제로죠. 그렇다는 얘기는 회사가 이익을 냈다고 해서 더 받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논리로 회사가 손해봤다고 해서 연봉 깎자 그러면 그것도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이 기업의 초과 이윤은 바로 그 기업의 경영 과정에 얼마나 위험 부담을 졌느냐. 이것이 시장 경제에선 제도화되어 있죠. 바로 누가 위험 부담을 지는 겁니까? 바로 주주들이죠. 그래서 그 회사의 초과 이윤을 같이 나누고 싶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 초과 이윤을 냈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협력업체를 쥐어짰다든가 아니면 근로자를 쥐어짰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그들에게 돌려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윤, 프로핏의 그런 논리적인 뿌리, 바로 위험부담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일종의 단순한 관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극강에서는 바로 이 시장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경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기업의 이윤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배분돼야 되는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